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자 의사협회는 총파업을 예고했는데요.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있어 접종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의사협회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협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한의사협회 김혜영 법제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자, 우선 이번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형을 받은 의사 면허 취소에 대해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 그 입장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법안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등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 물론이고 농지법 위반,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 이런 행정법규 위반 사범까지 다 금고형 선고위에 포함해서 선고되는 경우에 면허가 취소된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관련해서 또 조항이 또 있습니다. 예. 한 번 취소된 사람은 그다음 자격 정지 사유만 있어도 취소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번 집행유예를 받게 되면 영원한 주호무시가 돼서 다시는 어떠한 위반, 사소한 위반도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예. 근데 한쪽에서는 방금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상황이나 농지법이나 위장전입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금고 이상이 나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건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사망사고가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데 예. 일반적으로 합의가 안 되면 당연히 거의 실형이나 집행유예는 각오해야 될 것이고요. 예. 합의가 된다 하더라도 사망사고에서 벌금형 선고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입니다. 예. 그럴 경우도 있다 이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그럴 경우가 아니고 이런 것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일로 직업과 관련 없는 일로 직업이 날아간다는 것이고 한 번 날아가면 영원한 주홍글씨가 새겨진다는 것이니까 문제가 있고 이 법 자체가 유신시대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근데 유신시대에 전 국민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의료법을 갖다가 그전에 의료관계 법령 위반이면 면허 제한하던 것 갖다가 의사들도 꼼짝 못하게 긴급조치 같은 거 위반할 경우는 면허를 날리기 위해서 함께 만든 법으로 보입니다. 예. 김대중 정부 때 다시 법이 바뀌었었는데 이번에 다시 바꾼다는 건데 예. 변호사나 회계사나 다른 직종도 같은 규제를 하기 때문에 이건 이렇게 되면 의사들만 오히려 특혜받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연하라는 건 말이죠. 자격이라는 것은 전문 직업성을 함양하기 위해서 어떠한 소양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 입법 목적이 있거든요. 예. 변호사법이면 변호사법 1조에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사명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예. 의료법은 의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사명을 띠고 있다.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국가공무원법에는 가장 엄격하게 돼 있습니다. 결격 사유나 이런 게 예. 취소 사유가. 예. 그리고 이걸 갖고서 본받아서 모범을 해서 국민 모두에게 공무원처럼 강요한 것이 유신헌법 체계하의 법이었고 그것이 이제 각종 법에 다 들어가게 됐는데 각 개별 직구법에서 그것이 나중에 민주화가 되면서 풀리게 된 것이죠. 그럼 포괄적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셨는데 예. 만일 구체성을 띈다면 중대 5대 범죄라든가 그러면은 의협에서 받아들일 그런 의향은 있으세요? 의협에서 받아들이는 것보다 그런 경우는 직업하고 관련이 있다면 당연히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 문제가 되니까 당연히 될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성범죄 저지른 의사가 600명이 넘는데 매년 100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성범죄 전과가 있는 사람들한테도 우리의 몸과 건강을 맡겨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테니까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실제 법으로도 규제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옛날 아청법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취업 제한을 했죠. 의료관 예. 취업 제한하고 의료기관 개설 금지를 했습니다. 이러면은 예. 의사 면허 정지 취소와 똑같습니다. 예. 10년간 일률적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위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너무 일률적이라는 거죠. 사안 구체성을 없이 해가지고. 그래서 예. 나중에 법이 개정돼서 법원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벌금형, 금고형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일정 기준으로. 예. 그래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맞게 해서 개정이 됐고 이거는 면허 취소가 있든 없든 적용되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안 됐다 하더라도 면허가 살아있는 게 아니죠. 사실 의사로서 활동을 못하는 것이니까요. 근데 어쨌든 지금 국민 여론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투쟁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협에서 내서 명분이 좀 약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명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지금 이 법 자체가 정상을 하고 얘기하시는데 유신체제로 가는 겁니다. 유신체제에서 국민교육 현장 외워서 국민은
뭐 민족 중흥의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이래서 모든 국민이 긴급조치 위반하면 다 처벌하고 면허를 날리는 시절에서 법을 만든 것인데 이대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강력범죄에 대한 것이랍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모든 범죄를 규정해 놨습니다. 예. 이거는 그 코로나 방역 전쟁 상황에서 뭐 덕분에라고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뒤에서 의사들은 그 지난번에 있었던 일 탓인지 면허에 대해서 예전 아주 극한적인 유신체제 상황처럼 법을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정상화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의사협회 입장은 알겠고요. 근데 이제 개정안이 법사위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 만일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제가 뭐 변호사고 의사가 아닌 법제의사 입장이니까 중립적 입장이고 제가 어떻게 뭐 방침에 대해서 알고나 뭐 같이 협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현재 선거 기간 중에 있습니다. 현 회장이 임기 얼마 남았고 회장 후보가 6명이 남아 있고 또 이번 처음으로 결선 투표가 열리는 그런 선거 기간입니다. 과반수 지지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상황이 자꾸 벼랑으로 내모는 거 아니냐. 지금 전쟁 상황을 갖다가 포기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 안 되겠지만 벼랑으로 내몰면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에서도 꼼짝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미물에도 밟으면 꿈틀대듯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염려된다는 것이죠. 이 법안이 우리를 극한으로 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지금 다른 분들 얘기 들으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사협회 회장은 총파업을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의사분들의 어떤 실질적인 여론은 어떻습니까? 동의하는 입장입니까? 총파업을 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선언했는지 지금 저도 뉴스를 정확히 못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거기에 대해서는 파업에 대해서는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얘기하신 것 같고 다른 분들도 보면 일단은 출마자들도 보면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차기 회장이 되겠죠. 그리고 지도급 인사들도 이 내막을 알면 이것이 긴급조치 위반 시에 만드는 법이라는 거 알고 또 모든 법에 있어서 과실범도 면허를 날릴 수 있고 한번 날리면 주홍글씨 낙인 찍힌다는 걸 알면 다 동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는 꼼짝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테니까요. 앞으로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김혜영 법제이사였습니다. 앞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입장 들어봤고요. 이번에는 개정안 찬성에 대한 입장 들어봅니다. 의료 문제에 대해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의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박호균 대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호균 변호사입니다. 이번 의료법 개정안 필요한 이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한마디로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의료인은 대표적인 전문직이죠. 우리 사회에서. 그래서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가 필요한 거고요. 이 직업 윤리를 도덕책을 갖다 주면서 윤리적으로 수준이 높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윤리적인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법은 윤리의 최소한이라는 말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약하면 전문직으로서 고도의 직업 윤리를 기본적으로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의료법 개정안은 필요한 것이죠. 앞서서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는 이 법이 너무 포괄적이고 가벼운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걸로 밥줄을 끊는 것은 너무한 처사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좀 조금 과하게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현재 형사법원에서 그렇게 이제 사람을 함부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많은 형사범죄들에서 양형이 어떻게 보면 관대한 편이고요. 특히 이제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 가끔 가다가 형사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이번에 지금 그쪽에서 염려하는 것은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설사 문제가 되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은,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과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예, 뭐 아까 예를 교통사고로 들었던데 교통사고도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크게 잘못을 저지려야 금고형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교통사고로 해서 그렇죠. 면허 취소까지 가지는 않는다 이 말씀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지금 의사 면허를 취소시키는 법적 제재가 어떻게 있긴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도 의료법에서 결격 사유도 있고 여러 가지 취소 사유도 있고 정지 처분할 수 있는 이런 사유도 있는데요. 예. 중요한 것은 일반적인 형사범죄, 대표적으로 뭐 강력범죄, 예. 강간이라든가 살인이라든가 정말 우리가 입에 담기 어려운 그런 많은 범죄에 연루돼서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더라도 이게 의사를 하는데 이 지장이 없고 면허가 유지된다는 거.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것이 2000년도에 소위 이제 제 표현에 의하면은 악법으로 개정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환자들은 나를 담당하는 의사가 과거에 이런 성범죄 전력이라든가 뭐 살인, 폭력 있는 걸 전혀 모르고 진료를 받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 앞서서 조금 심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입에 담기가 좀 그렇습니다. 유신 때 있는 법이랑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신 체제에서 나와 법한 법이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좋은 의료제도, 더 좋은 의료인상, 더 좋은 의사를 만들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이렇게 광범위하게 보호되고 뭐 현 정권을 비난하더라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유신 체제에 빗대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오히려 그 표현이 저는 과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변호사님 2000년대 법 바뀔 거 악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렇게 법이 바뀐 이유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무엇 때문에 법이 바뀌었었나요? 그때 이제 보통 법을 개정할 때 그 개정 이유가 보통 있는데 당시에 이렇게 의료법이 느슨하게 바뀌는 거.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의료인의 면허 규제를 하는 것을 이렇게 사각지대 공백이 생기게 됐었는데요. 그때 딱히 개정 이후에 보면 명확한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개정 이유도 없고 국민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개정이 된 겁니다. 당시에. 그 당시에 뭐 의학 분업으로 의사들이 파업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 정부로서 뭐 하나 그 의사들 쪽에 단거를 줘야 됐기 때문에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 혹시 동의하시나요? 뭐 그런 부분도 뭐 정치적인 상황에 맞닥뜨려서 그런 것들을 주고받는 과정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 부분을 정확하게 OX로 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뭐 이번에 발의된 법안이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고 20대 국회에서도 14개나 발의됐었는데 하나도 통과가 되지는 못했단 말이죠. 다 폐기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그때도 어떻게 의사들의 로비나 반발 때문에 이렇게 다 폐기된 건가요? 우선은 뭐 시민단체라든가 국민 여론이라든가 또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발의를 했었고요. 뭐 저도 저희 대한변협하고 또 국회의원실하고 같이 이렇게 심포지엄도 했었고요. 그때 어떤 그런 분위기에서 보면 이 정도 법을 만드는 것은 지극히 개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기도 했는데 결국 이것이 발목이 잡히고 그런 이유는 아무래도 의협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료계 쪽에서 나온 반대 목소리 때문에 통과가 안 됐다고 봐야죠. 지금 그 일부 언론에서는 시기를 조금 문제 삼더라고요.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려운 상황인데 왜 하필 정치권에서 지금 이 법안을 들고 나왔느냐, 코로나 이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의료법 개정안은 사실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고 시급히 실은 개정이 필요한 그런 사항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미뤄지다 보니까 이렇게 또 코로나와 연관된 이런 상황이 됐는데 뭐 그러면 도대체 언제가 적깁니까? 해야 될 숙제를 하는데 언제가 적기겠습니까? 물론 이제 조용한 게 좋겠죠, 우리 사회가. 그러나 필요한 것을 하는데 이 시국에 하면 왜 안 됩니까? 의료 관련 또 개정이고 또 우리 코로나도 의료와 관련돼 있고 이 시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면서 지금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변호사님 생각하실 때 그 의협에서 이렇게 총파업까지 거론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 자기 밥그릇 지키기 집단 이기주의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뭐 평가는 뭐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까지 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너무 좀 안타깝고요. 예. 우리 이쪽에서 성명서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또 뭐 토론회에 참석해서 여론을 형성해가고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의료행위를 집단적으로 중단하겠다거나 백신 접종 협력을 거부하겠다. 예. 이게 좀 이렇게 한다면 굳이 비율을 뭐 많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하는데 국민을 지키라고 준 그런 총을 군인이 국민을 향해 총불을 겨눈 거 아닌가 같은 모양새로 많은 국민들이 느낄 것 같아요. 예. 이 과정을 우리는 모두 지켜볼 것이고요. 그래서 적어도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실제 과정에서는 조금 더 신중한 그런 입장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호균 변호사였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야 의원 두 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성중입니다. 예, 그동안 이재정입니다. 전화로 두 분 모셔가지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제발 좀 스튜디오로 모셔달라.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많은 말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저희가 일부에서도 찬반 토론을 했습니다만 가장 핫하니까 이거부터 한번 여쭙고 가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 금고 이상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한다. 이 부분을 두고 의협이 지금 총파업 얘기했고 백신 접종에 협조하지 않을 수도 있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논쟁이 됐는데 일단 여당 입장부터 들어볼까요? 여당 입장은 뭐 쭉 여러 분들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강경 대응하겠다 뭐 이런 얘기던데. 네, 뭐 원칙적인 얘기를 제가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저도 변호사라는 자격을 갖고 있는 지금 휴업 중이지만 국민께 꽤나 높은 신뢰를 받아야 하는 그래서 도덕적 의무만이 아니라 법적 의무에 있어서도 스스로 철저해야 하는 직업군의 하나이고요. 예. 변호사 직역만 하더라도 의사가 지금 그래왔지 않다는 게 국민이 납득이 안 될 정도로 이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변호사, 회계사 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국민적 신뢰가 높아야 하는 고도의 높은 의무감, 책임감을 요구하고 있는 직업군에서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례를 동일하게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모두 관련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넘겨온 내용이거든요. 이 법안이 세수한 문제되는 이유를 사실은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예. 박 의원님. 예. 원칙적으로 지켜야 할 건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금고 이상의 형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대한 어떤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 여야가 입장은 같다. 예. 다만 어떤 의료 관련해서 혹시 예외적인 사항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럼 뭐 법사위 올라왔을 때 다시 살펴볼 그런 가능성이 혹시 있습니까? 또 누더기로 또 변하지 않느냐 또 이런 걱정하는 부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크게 뭐 변할 게 있겠습니까? 예. 네, 그리고 법사위 권능을 원칙적으로 본다면 우리 야당 의원님들께서도 최근에도 누차 계속 강조해서 말씀하시는데요. 법사위가 사실 상원 기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당의 상임위에 논의된 내용을 전제로 해서 전체적인 체계 작구라든지 등등 고유의 권한의 심사 권능만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미루어 본다면 좀 아쉬운 점은 우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오늘 그 의사의 심기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저는 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현장에서 본인이 선서하셨던 그 초심으로 환자들에게 정말 매진하고 계시고 헌신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뭐 심기를 관리하고 아니고 때문에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덜하고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치권에서 이 부분을 너무 정치화시키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다수의 의사 선생님들의 우리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이란 말을 제가 붙였는데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는 방향의 의무감 응당 느끼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임감 다 하시는 분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신기를 그렇게 좀 한쪽으로 해석 안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의사님들이 여러 가지 이제 코로나라든지 관련해서 굉장히 고생했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혹시나 더 살펴볼 여지가 있는지 이런 걸 한번 고려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 정치인들도 금고 이상형 또 받고 하면 또 피선거권 박탈되기도 하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자격정지되고 다 합니다. 이거는 여야가 큰 이견은 없는 것 같고 또 국민 여론도 사실은 이 법 통과에 많은 찬성을 보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의협에서 어떻게 나올지는 그 시간이 지나면 알려지게 좀 지켜보고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안정성 논란으로 65세 이상 고령자는 제외됐는데 물론 시간 문제입니다. 이건 한두 달 되면 아마 접종이 다시 시작될 겁니다만.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대통령 1호 접종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안전성 논란이 좀 있고 또 국민 일부가 좀 두려운 게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먼저 맞아라 이런 뜻이죠? 다른 나라에서도 수상이나 대통령이 먼저 맞았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들한테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솔선수범해서 맞는 것도 굉장히 괜찮겠다 이런 차원인데 뭐 대통령이 뭐냐 이런 식으로 여당 의원들이 나서서 하는 게 오히려 더 우습다. 국민들은 그러면 뭐 하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은 문제를 삼는 거죠.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과 같은 비상적 상황에서 급하게 이제 약이 개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최선의 안전성을 위해서 임상 실험을 이제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단계에서도 이제 접종이 이루어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스트라제네카는 안전성은 입증됐지만 65세 이상의 임상 결과가 충분치 않다는 정도이거든요. 이제 그 점에 대해서는 언제나 경계는 해야겠지만 지나친 불신으로 흘러서는 안 되는데 지금의 논의 방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입증하라든지 이런 방식이 국민에게 안심하게끔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때로는 경계할 지점들을 지적하게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이제 휘발성 강한 논의로 흐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우스갯소리 같은데 오늘 젊은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끼리 이제 소통하는 별도의 방이 있는데요. 그 방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꺼이 우리가 임상실험 대상이 되겠다라고까지 우리는 서명도 했던 상황이라 먼저 맞을까요? 했더니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 맞는다. 국회의원들이 먼저 나서 맞는다 하고 또 뭐라 그러시지 않겠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이야기해야 될 정도로 이 논의 자체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자 해야 될 의견을 표출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이런 태도가 아닌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그게 곁들여서 이야기하면 아스트라제네카의 유럽의 여러 나라의 어떤 확정한 기준도 없습니다. 65세 이상 맞지 마라 이렇게 확정된 것도 아니고 상당한 어떤 70% 이상의 안전성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백신의 효율성도.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대통령이 그러면 못 맞는다면 그건 국민한테 맡기는 건 안 되죠. 아무리 60세 이하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맞히는 건 안 되죠. 그런 관점에서 대통령이 하나의 어떤 우리가 실험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영국 수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다 맞았지 않습니까? 아마 대통령이 처음부터 먼저 맞겠다고 나서셨으면 또 쇼하신다고 그러셨을지도 몰라요. 그냥 농담삼아 한 얘기인데 반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처럼 위기 상황에서는 괜한 것으로 쟁점 만들지 말고요. 정말 건설적 논의가 필요한 지점에 에너지를 모으는 게 좋겠다. 지금 여당이 쓸데없이 어떤 쟁점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맞아보면 될 수 있는 문제를. 저도 이거는 크게 문제될 건 아니라고 보고 다른 국가에서도 그렇게 하니까. 근데 야당에서 우리 코로나 백신이 너무 늦게 들어온 거 아니야 타국에 비해서 이렇게 이제 많이 공격을 했었는데 지금 외국에서 먼저 맞아서 우리가 추세를 보니까 부작용이나 이런 문제가 거의 크게 없지 않거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작용 문제라든가 또 안전성 문제를 계속해서 언론에 언급하는 것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맞습니다. 조금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94% 이상 맞겠다고 했는데 6%가 못 맞겠다 그랬다 이걸 반대로 그걸 띄워서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요. 우리 목표대로 집단 면역이 되려면 11월이니까 빨리 접촉하는 거 그것도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국회 법사위에서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여야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예상했는데 이용구 차관이 고열로 출근하지 못하면서 열리지를 못했습니다.
예, 오늘 법사위에 와서 사과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법사위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역시 신현수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 파동인데 오늘 본인이 사의를 철회하고 자신의 거취를 대통령에게 일임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이 의원님. 네네. 어쨌든 청와대 비서관이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비서인데 일명 40일 만에 이런 파동을 일으킨 것은 분명히 처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많거든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명확하게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예. 그리고 또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입니다. 예. 민정수석도 검찰총장도 그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이야기를 왈가왈부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현재 법무부 그리고 검찰발 개혁의 문제나 인사의 문제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어떤 장애들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한 면이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런 갈등을 너무 또 부추기는 방식으로 외부에서도 소비한 게 아닌가라는 점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조국, 추미애, 박범계, 또 윤석열, 또 신현수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어찌됐든 간에 결론적으로 인사 실패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기본적 가치에 공감하는 이제 수많은 장관들도 있고 이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한다 이런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사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언제나 어떤 업무에서건 존재할 수 있는 거고 다만 지금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몇 가지 지점들은 사실은 당의 인사권자와 임명된 자 간의 갈등이 아니라 예. 분명히 봐야 될 다른 전선이 있다는 거죠. 오래간 쉽지 않았던 검찰 개혁과 또 그 검찰 인사에 있어서 비정상적이었던 것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안에서의 불편함들이 그런 개개인의 갈등인 양 또 인사권자와 임명된 공직자와의 갈등인 양 봐지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소비를 해왔던 관점이 더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그 신수석 사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여당에서는 매일 나오는 이야기가 검찰개혁, 비정상적인 개혁의 정상화 이런 차원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전체의 근본적인 본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추미애 시즌2다. 윤석열을 패싱하고 신현수를 패싱하고 이런 데 대한 산하의 내부적인 어떤 것이지 이것이 다른 걸로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신현수 수석이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보낸 글을 보면은 자존심 상한다. 창피해서 더 못 살겠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많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하고 깨져버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걸 감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어떤 시한폭탄적인 생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가장 큰 문제점은 역시 이선영 중앙지검장의 어떤 거치 이런 문제였거든요. 이런 게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실제 재가는 또 대통령이 했고 그리고 대통령은 나서지 않고 이런 게 서로의 어떤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이 갈등은 내재되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의원 지적대로 인사 제청권은 법무부 장관한테 있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제거하고 인사권자 대통령이니까 그럼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대로 한 건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통상적으로 저도 청와대 2번이나 근무했습니다. 검찰이라든지 이런 인사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장관이니까 모든 것은 제청을 합니다. 제청을 하지만은 이 어떤 민정수석 여러 가지 어떤 중간에 여러 가지 거치는 과정 또 하나의 어떤 인사상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인사수석을 민정수석을 다 제껴버리고 패싱하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제가 한 가지 거들지 않을 수 없는 게 그간의 검찰 인사 관행이나 검찰과 법무부 그리고 청와대의 소통 관행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 앉혀놓고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 앉혀놓고 그냥 굳이 협력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호용호재하는 사이들끼리 검찰
검찰이 사실상 법무부를 장악해왔던 지난 과거였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정말 국민께 돌려드리기 위해서 검찰 역시도 국민의 감시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인사 시스템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겠는데요. 기존의 시스템이 옳다라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바로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이 어떻게 정치권과 연결되고 법무부를 장악해 왔는지의 과거의 정말 과거의 주소를 다시 돌리자고 하시면 안 되는 참 겁니다. 우리 이재정 의원님 참 핑계는 잘 됩니다. 아이고 말씀은 그래도 단어 선택은 좀 점잖게 부탁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정수석 안 했습니까? 조국 전 장관은 민정수석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검찰 출신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의한 통제로 아닌 사람도 다 해가지고 그때 계시잖아요. 다 그런 절차 과정을 밟았습니다. 하나의 모든 나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인사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검증하고 견제하고 조정하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장관이라고 지 혼자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아니 일례로 그런 차원에서 장관 산하에 있는 기관장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기관장이 장관을 찾아와서가 아니라 모처에서 만나서 인사 논의를 했다. 이게 정상입니까? 그간 삐뚤어진 검찰이 스스로 황골탕을 태해도 부족할 때입니다. 여튼 이 인사 문제 역시도 그렇게 정상화시키긴 하나의 과정이지 예전처럼 가만히 앉아서도 네 마음이 내 마음이고 내 마음이 네 마음이던 그런 인사 시절 그리워하시면 안 됩니다.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이 추천합니까? 하나 묻고 싶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추천합니까? 자, 원칙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인사권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자입니다. 여기에 검찰총장이 왜 나오고 민정수석이 왜 나옵니까? 의견을 들을 뿐입니다. 아유, 참 답답합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판단은 국민이 하고 뭐 시스템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 의원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 출신 민정수석은 앉히지 않겠다. 과거처럼 뭐 민정수석이 검찰을 통제하거나 뭐 그런 거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신현수 수석은 또 검찰 출신이란 말이죠. 이 시기에 그 신수석을 대통령 임명한 또 이유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신수석께서 얘기했던 검찰과 법무부 조율하라 뭐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지금 안 돼서 지금 이런 사태가 나지 않았느냐. 글쎄요. 검찰 출신을 앉히지 않겠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으로 검찰과 한 몸이 된 듯 같은 이 공동체로 흘러가는 방식으로 시스템 운영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말씀이신 거지. 검찰 출신은 어떤 민정수석 후보군에도 안 된다라든지 또는 어떤 출신이기 때문에 그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기용했다든지 이런 해석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도 국정원에서 어쨌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서 국민께 돌려드리는 권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분이거든요. 문재인 정부의 그런 국민께 권력기관을 돌려드린다는 측면에 모든 가치에 동의하고 나름의 방식의 역할을 해왔던 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그 출신을 이유로 해서 또는 최근에 어떤 갈등을 지나치게 크게 바라보면서 사안을 해석하는 시각은 저는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신현수 수석을 이번에 그 수석으로 그쪽에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중간자적 입장에서 충분히 업무를 아는 입장에서 잘 조율하라. 이런 차원에서 저는 신현수 수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현수 수석이 법무부 장관보다 훨씬 더 고참이지 않습니까? 법 쪽에서는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지 단순히 우리 의원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은 아니다. 대통령도 여러 가지 국정을 운영하는 데는 다양한 기준과 절차와 또 여러 가지 어떤 지향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9분 좀 남았는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갑시다. 국회 정보위에서 전체에 걸렸는데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국회의원 대상 불법 사찰 의혹.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선거 직전에 선거 영향 미치기 위해서 갑자기 들고 나왔다 이렇게 판단하신 거죠?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도 사찰했습니다. 2005년도에도 국정원에서 노무현 노무현 국정원에서 DJ 정부도 사찰했다 이야기했고 2012년도도 노무현 정부 사찰했다는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문제 삼는 것은 이번에 18대 국회의원 인적 사항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게 뭐 박형준 지금 현재 부산시장 후보자가 관계돼 있으니까 예. 나온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정부 문정부 출범 초기에 적폐 수사 다 했지 않습니까? 적폐 청산 수사. 예. 그다음에 그 당시에 국정원 데이터베이스 다 체킹했거든요. 하려면 그때 공개를 해야지 이제까지 가지고 있다가 그것도 국정원 고위 어떤 관계자 입을 빌어서 SBS는 온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의 그 어떤 선거용이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뭐라 했습니까? 국정원을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겠다. 또 국정원법도 개정해서 그런 정치적 중립성 내용 다 넣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하는 것이 바로 정치 개입이지 뭡니까?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런 것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과정을 정확히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게 시민사회에서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건입니다. 이게 2017년도에 청구를 해서 사실 저는 그 부분에 굉장히 불만이 많은데요. 정보 공개에 기관들이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판결을 통해서 공개하라라는 결정이 나온 거거든요. 내가 사찰당했는 것 같은데 그 문서가 그렇죠. 있으면 내놔라 이렇게 했단 말이죠. 저는 2017년 당시부터 박근혜 정부의 캐비넷 문건 기억나십니까? 이재정 의원이 기록원 가서 연필로 써가지고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공개했던 거. 당시에 의원 이재정이 이렇게 연필로 쓸 수 있는 거면 복사도 돼야 되고 국민도 볼 수 있어야 마땅한 거다. 그게 법리의 논리 일관성이 있는 건데 왜 국민께 공개하지 않는지가 제가 제기하던 문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야당 의원님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행안위에서 이 문서 공개하지 말라는 주문이 이어졌었습니다. 저는 그것부터가 문제였던 거고요. 이런 역사를 살펴본다면 제가 확인했던 문서는 사실 지금 언론을 통해서 공개되는 문서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들 많았었거든요. 기본적으로 야당 인사들을 다 종북 좌파라는 표현을 통해서 앞에 수식어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이 된 뭐 김성환 의원이라든지 김영배 의원이라든지 또는 민영배 의원이라든지 다 단체장 출신 분들 일일이 다 감찰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MB 정부 그리고 또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청와대 역할입니다. 제가 봤던 그 문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MB 정부의 김효재 정무수석의 보좌관 으로부터 검찰이 압수했던 그 문건입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국정원 문건이지만 청와대 보고받고 정무수석의 보좌관이 갖고 있던 문건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자는 어찌되건 간에 지금 여러 차례의 검증을 계속 거쳐야 부산 시민의 또 뭐 기대를 한 몸에 안을 그래도 미래도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검증 과정에서는 응당 거쳐야 되는 문제고 이 문제가 왜 지금 나왔냐? 하면은 그 문서 공개를 그토록 막아섰던 야당 여러분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출처 공개가 SBS 나왔는데 국정원 고위 관계자라고 분명히 밝혔고요. 우리 지금 현 정부가 잘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흙이 곤란하면 민간단체를 시민단체를 시켜서 시민단체에서 법원에 그걸 보내가지고 법원에서 지금 우리법연구회나 국제법연구회나 민변 출신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판결 거꾸로 내가지고 자연히 하는 방식입니다. 정말 그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이고, 그 말씀 책임지셔야 됩니다. 예. 문서공개 청구했던 시민사회와 정말 그 판결을 내린 법관 그리고 또 관련돼 있다고 지적되는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저야말로 그런 소송을 거치기 전에 공개해야 된다라고 국회에서 그토록 주장을 했는데 그때 함께 하시지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다는 뜻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세요. 그게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가능성이 말씀인데 있다. 예, 제가 이걸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도 없었습니다. 법원 판결이 편향성을 띨 가능성이 있다 이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의원님 야당에서 주장하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도 불법 사찰이 있지 않았느냐 다 공개하자 이 부분은 당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공개를 하실 정보 내용이 있으면 공개를 하십시오. 하지만 제가 저도 이제 문재인 정부 그 노무현 정부의 일부 문건들도 확인을 했습니다. 예. 분명히 다릅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을 종북좌파로 밀어붙이면서 일상적 감시를 해왔던 정부와 그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모욕스러울 겁니다. 참 말을 잘하시네요. 노무현이나 김대중 정부에서는 민간이나 공무원까지도 사찰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돼서는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런 관점에서 서로 비교해보면 과연 어느 정부가 제대로 했는지는 서로 내가 그렇다고 이게 잘했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선거용으로 활용을 안 했으면
차라리 선거 끝나고 나서 했으면 저희들도 뭐 말하지 않겠지만은 이제 선거가 뭐 40일, 5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때 이렇게 꺼내는 것은 충분히 그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야당이기 때문에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죠. 예. 그러면 뭐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다 사찰이 있었다고 하니까 박지원 원장이 특별법 이야기도 했고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라도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희들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예. 권력기관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적인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예. 하지만 지금 사법농단 사태도 그렇고요. 지금 MB정부에서 이루어졌던 이와 같은 방식 국정원을 통한 사찰 문제도 왜 이 방식으로 소위 물타기를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개선을 체제를 예.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책임지는 알겠습니다. 모습이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박 의원님한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만일 박형준 예비후보가 당시에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면은 그 후보 자격을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게 드러난다고 하면? 그것은 뭐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국정원 자료 중에 홍보수석, 정무수석한테 보고했다는 자료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봐서 본 겁니다. 뭐 그것까지 이렇게 답변하는 것은 좀 불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건데 2011년도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박형준 정무수석의 후임 정무수석님인 것 같은데요. 보좌관이 가지고 있던 자료만 하더라도 국정원 보고 내용이 상당수 있었고 그 내용에는 야당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 심지어 친박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보좌관에 대한 사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고 왔는데요. 충분히 개연성 있는 방식의 보고 라인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재정 의원님. 네. 제가 청와대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YS 때 있고 또 한 번은 DJ 때 있었습니다. 청와대에는 민정 라인이라든지 정무 라인에 그런 보고서들이 자주 옵니다. 그걸 다 까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상당히 충분히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냥 있으나 하나의 공개된 게 문제다라는 지적이십니까? 하나의 업무 과정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는데 딱 30초씩 두 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에서 벗어난 상황이 되면 국민 위로지원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는데 야당에서는 이거는 매표행위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차 재난지원금이 아직도 제대로 출발도 못하고 있는데 그게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그러고 있는데 다시 5차 재난지원금이 끝나면 주겠다. 예. 이 끝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에 될지 내년 11월 될지 아직도 모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선거 한 달 정도 남겨놓고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저희들은 매표 행위다, 선거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뭐 내년 하반기에 주면 또 대통령 선거용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이 끝나고 나서 뭐 어떤 시점을 정해서 한다면 저희들이 가지 않겠지만 이것은 좀 심하다. 의원님. 네. 선거를 의식해서 어떤 정책을 한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필요한 정책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는 정말 우스운 겁니다. 예. 직무유기입니다. 게다가 전에도 제가 방송 시 말씀드렸지만 그와 같은 매표행위 이런 말씀을 운운하시는 거는 국민께 모욕적입니다. 우리 국민 이제 그렇게 포퓰리즘적 정책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인지 판단 충분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국민에게 모욕적이라뇨. 코로나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그때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언제 될지 모릅니다. 알겠습니다. 어느 것이 모욕적인지는 국민이 판단할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 해드립니다. 기자 언박싱.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코로나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늘어서 누적 87,324명이 됐습니다. 전날보다 84명 감소하면서 지난 15일 이후에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고요.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입니다. 지역 발생 확진자는 전날보다 78명 줄어서 300명대 초반으로 내려왔고요. 이틀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근데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반영된 것이어서 확산세가 완전히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있었던 설 연휴 여파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영향과 맞물려서 확산세가 거세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는 12명이 추가 감염돼서 누적 확진자가 218명으로 늘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연속 300명대이긴 합니다만 주말이어서 검사 숫자가 평상시에 반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대로 이 숫자를 받아줄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것 같고, 다만 지금 현 시각 7시 실시간 확진자 수가 어제보다 조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또 300명대, 내일은 300명대 또 유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이번 주말쯤에 아마 또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했죠? 방역당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기세로 300명대 이하로 나오게 된다면 조금 1.5단계로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검찰 중간 간부 인사가 있었네요. 네, 법무부는 오늘 고검 검사급 인사 18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한다는 기조에 따라 공석을 메우는 원포인트 인사로 진행이 됐는데요. 법무부 설명을 들어보면 사직하는 서울중앙지검의 1차장 검사, 그리고 서울 남부지검의 2차장 검사, 대검 감찰 이과장 등 공석 6석을 충원을 했고, 그리고 파견 복귀 및 교체를 위한 최소 규모의 전보 인사를 실시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근 이제 법무부에 주요 수사를 담당하는 실무 책임자들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윤 총장 의의 중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주목됐던 검언유착 관련한 수사부장은 자리를 지켰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2, 3, 4차장 그리고 공보관 모두 이번 인사에서 유임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성 원자력 관련한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대전지방검찰청 이상현 부장과 그리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이정섭 부장 등도 다 유임이 됐습니다. 뭐 대대적 간부 인사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번 인사에서는 그 공석을 메우는 수준에서 인사가 끝나고,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퇴임한 이후에 대규모 검사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은정 검사나 세월호 특수단 단장 맡았던 임관혁 검사의 거취도 관심이었는데요. 네, 임은정 검사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자리는 유임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검사 겸임 발령이 나서 수사 권한이 생겼고요. 그 예전에 이제 임은정 검사가 수사 권한이 없어서 제대로 된 감찰 업무를 할 수 없다 이런 토론을 했던 적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제 감찰이 더 세게 진행될 거란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임관혁 검사는 세월호 특수단 단장을 맡았었는데 본인이 희망해서 광주 고검 검사로 전보됐습니다. 예. 지금 보수 언론에서는 임은정 검사가 친정부 검사다. 그래서 이번 인사에서도 혜택을 받았다. 이렇게 쓰던데, 이게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만 생겼기 때문에 영전이라든가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과장급인 자리여서 영전을 했다거나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네, 오늘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신 민정수석께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청와대 관계자는 거취를 일임하고 결정에 맡긴다고 했으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안 중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고, 일단은 그거는 이제 더 설명을 해드리기 어렵다라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제 일단락되는 상황이고 거취를 맡기는 순간 다시 할 말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덧붙였습니다. 예. 관련 보도 중에 그 신현수 수석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감찰을 요구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그거는 지금 아니라고 또 나오네요.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 감찰을 요구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신현수 수석의 입으로 감찰을 건의드린 적이 없다고 오늘 아침에도 본인한테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런 보도가 어떻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이게 추측성 보도라고 이제 다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명확한 근거는 저희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신현수 수석 관련해서 쏟아지는 보도를 보면 뭐 종이신문도 마찬가지고 종편이나 뭐 우리 YTN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관계자 말을 확인하기보다는 다들 이제 추측성 기사였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너무 경쟁적으로 쓰다 보니까 오버가 좀 나왔던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이런 신현수 민정수석과 관련한 보도에서 저희가 좀 특이한 취재원들을 볼 수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신현수 민정수석의 지인 그리고 뭐 후배 뭐 이런 사람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확인이 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 중간 간부 인사 관련해서 박범계 장관이 청와대나 윤석열 총장과 소통했다 이렇게 말했네요. 네, 오늘 박범계 장관은 그 업체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이 중간간부 인사 관련해서 청와대 민정수석과 소통했는지 물어보니까 구체적인 협의 채널은 자세히 말 못하지만 청와대든 대검찰청이든 충분한 소통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급 인사와 관련해서도 신현수 민정수석과 몇 차례 만나고 통화했다는 점도 분명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매주 월요일 진행되는 사건 처리반 시간입니다. 미제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뉴스 정면승부의 사건 처리반장 배상훈 프로파일러 만나봅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사건이 인천 십정동 부부 살해 사건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건입니까? 예, 사건은 2006년 11월 16일. 당시는 그날이 대학 수능시험 날이니까 예. 오전 7시 인천 부평구 십정동에서 부부가 살해가 됐는데요. 남편은 56세, 아내는 53세인데 2층에 거주하고 계셨고요. 예. 1층에 있는 세입자가 이제 아침 시간에 발견했는데요.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된 사건입니다. 근데 이게 흉기로 남편은 8곳, 아내는 37곳이나 찔렸다. 그러면은 보통 그 단순 절도로 이렇게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원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 상태가 이제 그 남편분은 8곳을 찔렸는데 아내분이 37곳이나 찔렸기 때문에 예.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이게 균형이 안 맞는 것은 예. 오히려 저항이 심했을 남편한테 더 많은 상처가 있고 아내분이 적어야 되는데 이것은 뭔가 다른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강도를 들어왔을 때 남편이 저항이 심하면은 공격을 했다고 보는데 이건 정반대이기 때문에 예. 강도나 원한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혼동을 줬던 사건입니다. 예. 그 폐물이나 현금도 그대로 있었다고 하니까 강도 사건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근데 그 장부가 없어졌다면서요, 남편 회사 장부가. 근데 이제 적금 체크는 분명히 있었는데요. 예, 적금 통장하고. 그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적금 통장이 1억이 되지만요. 그걸 가져가서 뭐 하겠습니까? 왜냐하면 당연히 그걸 번호를 알아야 되고 적금 통장이라는 거 그것을 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근데 그것을 가져가고 그러니까 남편의 사업 장부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이거를 보통의 절도범이나 강도범이 가져갈 이유가 없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이 사건이 더 미궁에 빠졌던 사건입니다. 아, 근데 적금 통장은 뭐 빼내간 흔적은 없을 테고요. 예, 그렇죠. 이 사업 장부를 갖고 갔다고 하면 면식범인 것 같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사업 장부를 가져가게 되면 눈에 확 띄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니 다른 걸 가져가고 그걸 같이 가져갔다면요 문제가 아닌데 예. 그걸 콕 찍어서 그것만 가져갔다 하면은 예. 무엇인가 이게 다른 어떤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때문에 면식범일 수도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일종의 위장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러면 뭐 살인이라고 한 건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고 면식도 아니고 경찰에서는 어떻게 이 사건을 파악했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떤 외부 침입한 적도 없었고
왜냐하면 현관문도 훼손이 안 됐고 담을 넘은 흔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이제 면식범으로 이제 했고요. 예. 또 하나는 이렇게 됐을 경우는 가장 많이 형사들이 의심하는 건 가족일 가능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에 대한 상흔보다 어머니에 그러니까 아내에 대한 상흔이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수사를 했는데 근데 이 두 부부의 아들들이 이제 의대생이었나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소설에서 나올 만한 그런 스토리가 떠오르는 것 때문에 수사를 했는데 혐의를 다 벗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알리바이다가 입증됐나 봅니다. 가족들은 알리바이가 입증됐고. 예. 근데 1층에 세입자가 살고 있었다고 하면 이게 8곳, 30몇 곳 뭐 이렇게 자상이 있으면 시끄러웠을 텐데요. 그러니까 새벽 2시에 무슨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예. 쿵쾅거리는 소리가 났고 그런데 이제 뭐 무슨 뭐 부부싸움 하나 싶어갖고 그냥 그땐 그만 있었는데 새벽 이제 아침에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이런 것다. 그래서 이제 세입자도 의심을 받았는데 그것도 저기 알리바이가 입증이 돼서 혐의를 벗었고요. 예. 지금 상황이라고 보면은 여러 범인은 아닐 것이다. 아하. 왜냐하면 우당퉁탕하고 이러면 뭔가 이제 몸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저항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순차적으로 공격을 했다고 하면은 한 명 정도. 예. 그게 좀 그러니까 한 명의 범인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 여러 명의 범인이 있었다면은 뭐 제압하기 때문에 쿵쾅쿵쾅 거릴 일이 없을 텐데.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한 명. 근데 저항은 왜 발견되지 않았을까요? 저항이라고 하면은 이럴 수 있죠. 한 사람한테 위협을 하고 조용히 해라. 라는 방식으로 한 다음에 했다고 하면은 충분히 부부관계니까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아내를 위한 마음, 남편을 위한 마음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혹시 숙면을 자고 있을 때 혹시 그럴 가능성도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2층이거든요. 예. 2층으로 올라와서 하려고 하면은 소리도 나고 막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가능성은 많이 줄어들고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그 어두운 상황에서 그 집을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면식범이고 그 공간을 아는 어떤 사람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면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이게 미제 사건으로 나왔는 거 보니까 뭐 머리카락이나 지문 같은 건 없었을 테고요. 다만 이게 좀 희한한 게 피 묻은 우비만 남겨두고 갔습니다. 비 올 때 입는 옷 우비요? 예. 예. 당일은 그 겨울이기 때문에 비가 올 리가 없고요. 예. 그러니까 공격을 하고 피를 뒤집어 쓴 우비를 벗어두고 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우비는 가져온 겁니다. 그럼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계획적으로 어떤 접근을 했는데, 근데 희한한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흔히 말하는 침입훈이 없었기 때문에, 예. 그러면 부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들여보냈는데 그 사람이 우비를 쓰고 있었다. 이게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조금 더 근친 쪽을 의심했던 이유도 그런 거죠. 네. 근데 우비 쓰고 살인하는 건 어떤 영화에서도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러고 모방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뭐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외국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자신의 그러니까 피해자의 피를 뒤집어 쓰지 않기 위해서 그대로 벗어놓고 갔는데, 그래서 이제 증거가 전혀 안 남았는데, 다만 발자국 하나가 남았습니다. 근데 그것은 외국의 어떤 신발의 흔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수사에 혼란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경찰은 추정하게 된 거죠. 그러면 뭐 그 족적을 보면 남성인지 뭐 덩치가 어떤지 이 정도는 파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충분하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에 눌렸다고 봤을 때 남성 중에서도 뭐 연령대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도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남성 혼자이면서 적은 한 20, 30대 정도의 범인이다 라는 정도까지는 나왔는데 문제는 그 이상의 것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범인의 프로필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일단 뭐 친족들은 다 조사를 해봤을 거고요. 예. 그리고 뭐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도 조사해봤을 거고. 예. 사업할 때 문제점이 있었던 사람도 조사해봤을 테고. 그런데 그렇죠. 용의자가 하나도 안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미제 사건이 된 거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이건 분명히 가까운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2층을 이렇게 침입해갖고 우비를 입고 이렇게 죽이려고만 했다고 하는 건 이거는
그냥 묻지마 범죄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예. 그러면 목적을 가지고 왔는데 그리고 그 아내분한테 37건이라는 오버킬이 났다, 과잉살상이 났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남성분보다는 여성분한테 더 원한이 있을 수 있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그거를 보통 남편의 사업상의 어떤 것만 찾았지 않습니까? 장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초기 수사는. 그럼 굉장히 치밀한 범인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치밀하게 계획했고 접근했고 잘 빠져나간 거죠. 그런데 우비까지 벗어놓고. 예, 그렇죠. 어쨌든 인천경찰은 계속 수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태안이법 때문에 이것은 공소시효가 없어졌고 지금도 계속 관련자들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죠. 인천 작전동 이발소에서 일어난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이 사건 같은 경우는 2003년 10월 17일 날 인천 계양 작전동의 이발소에서 여주인 43세 여성이 왼쪽을 흉기로 단 한 차례 찔린 상태에서 살해당한 사건입니다. 이 건도 여러 지문이나 족적이 전혀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미제 사건이 된 사건입니다. 이 이발소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평범한 이발소입니까? 우리가 이 시대가 2003년이니까요. 유사성행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보통 말하는 퇴폐업소였네요. 근데 이 새벽 시간도 아니고 오후 1시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른 손님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근데 발견한 건 오후 1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시간 정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동생이 오전 7시 정도에 통화를 했다고 하니까 아마도 아침 시간대에 사건이 있었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돈의 목적일 수도 있고 성폭행 목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성폭행 정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돈은 어떻습니까? 돈은 근데 분명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거기엔 어차피 현금을 거래하는 테니까요. 근데 이게 그 살해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목적에는 경동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가 영화의 음란서생이라는 영화에 예전에 조선시대 때 환관들이 한 곳을 찔러갖고 살해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아래를 찌르는 방법인데요. 그러니까 절명을 시키는 방법입니다. 아주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은 하기 어려운 방법이거든요. 그것도 단 한 번에. 다른 저항은 없이. 그러니까 이 사건 자체는 어설픈 사람이 범인이 아니다. 라고 추정하게 된 게 그거죠. 그런데 사주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범인은? 그래서 이제 청부 범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여기가 또 인천이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청부업자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관계되는 채권 채무라든 이런 사업 관계된 사람을 찾다가 혹시라도 청부 살인이 아닐까라는 쪽으로 의심을 많이 하게 된 거죠. 수법 때문에. 성폭행 당한 정황도 없고 현금이 크게 사라진 것도 아니라면 그러면 또 살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을까? 분명히 그러면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떤 이득을 얻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분이 아마 집을 가지고 있었나 봅니다. 주택이요? 단독주택이 당시 시가로 한 3억이 넘는 거로 돼 있으니까요. 아마 돈을 이분 명의로 있었는데 관련된 주변 분들이 상속이 순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걸 추정을 경찰들은 했죠. 의심을 했었죠. 역시 또 가족을 의심했겠군요. 왜냐하면 이것은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기 지하에서 일하는 분을 그렇게 전문가의 상치로 죽였는데 특별한 어떤 성폭행이나 폭력의 흔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청부인데 누군가의 청부를 받았을 수 있다고 하면 청부에 이득이 되는 사람이 청부를 했겠죠. 그러면은 유사한 상속일 수도 있고 보험일 수도 있고 그런 거네요. 네, 보험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보험은 없었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경찰은 그러면 용의자를 남편으로 생각했겠네요. 많이 의심을 했죠. 아무래도 그것은 피해자가 사망할 당시에 사망하게 되면 상속이 있으니까 남편이기 때문에 또한 남편이 사업으로 실패해서 큰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을 의심했는데 어쨌든 용의자에서 벗어난 것은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이 난 거고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오전에 일어났을 가능성이 없고
그럼 그렇죠. 이 업소가 그러면 24시간 하는 업소였던 모양이죠. 새벽 시간까지. 보통 이런 대표 업소라고 하는 것이 보통 밤새 하고 아침까지 한 다음에 이제 영업을 종료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그 시간에 있었던 손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관계자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고요. 아, 그럼 여기는 뭐 CCTV나 이런 건 없었나 보네요. 전 상명이니까 그런 건 전혀 없었죠. 예. 그때 여동생에게 7시 50분쯤 전화를 했다니까 어쨌든 뭐 8시 이후로부터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지 않겠나. 근데 그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 단독 범행으로 봅니까? 아니면 공범이 있었을 거라고 봅니까? 이 범행 현장에서 뭐 사주했고 이건 또 차제로 좀 떼놓는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한 방에 절명시킬 수 있는 거는 잡지 않고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칼이 들어가는데 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2명 이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추정을 하는 거고 제가 보기에도 1명은 어렵지 않을까. 왜냐하면 방법 자체가 너무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이 아침 시간에 이 업소에 가서 한 명은 피해자를 붙잡고 있고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한 명은 그렇죠. 살해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이게 뭐 아침 시간이지만은 뭐 새벽 시간에 들어가서 뭐 한숨 자고 일을 벌일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렇죠. 거기가 또 지하니까요. 아, 지하였습니까? 예, 지하 상가였으니까. 예. 지하 1층 상가였으니까. 근데 제가 왜 아침 시간이냐 새벽 시간에 여쭌 거는 어쨌든 상가기 때문에 주변에서 누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걸 뭐 봤다 뭐 이런 목격자도 있었을 법한데 없었기 때문에 그런 새벽 시간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있던 사람이 분명히 범행을 했을 가능성이 훨씬 높은 거고 진짜 어려운 점은 뭐냐면 여기가 퇴폐 업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의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겠거니 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인천청 미제사건 전담팀에서 계속 추정하고 있고요. 계양경찰서 형사들이 계속 전정을 하는데 사실 되게 쉽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무래도 시간도 오래됐고 또 과거에 뭐 CCTV나 이런 게 아까 교수님 말씀처럼 전혀 없기 때문에 초기에 뭔가 증거를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다시 수사해서 범인의 윤곽을 좁힌다는 게 쉽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을 듣고 옛날에 그런 일이 내가 봤는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신 분은 제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사건 처리만 여기까지만 하죠.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였습니다.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쉽고 편한 인쇄가 현실이 되는 곳. 국민인쇄 성원 에드피아. 우야노 공장 먼지. 아이고 죽겠다. 우야긴 우야노 우양이지. 우양? 공장 먼지에 우양 집중기. 냄새 제거도 우양 집중기. 분진 고민 없이 깔끔한 분진 타파 우양. 우양 집중기. 집중기는 역시 우양 집중기. 오늘은 세상에서 가장 바쁜 물을 소개합니다. 평범한 수돗물에 원하는 나노버블을 만들면 물이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살균 세척, 악취 제거, 소질 정화. 살균 세척, 악취 제거, 소질 정화. 나노버블스 제조기 나노젠. 물이 바빠지면 세상이 좋아집니다. 파우나노텍. 알러지엔 지르텍.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알러지엔 지르텍. 하루 한 알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손에 닿는 모든 게 걱정인 코로나 시대. 클리어 스캔이 새로운 방역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핸드폰, 마스크, 공공시설까지 3초 스캔이면 살균. 이젠 개인 방역 필수 시대. 내 주머니 속 살균 스캐너 클리어 스캔. 클리어윈 코리아.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애인재단 홍보대사 방송인 안선영입니다. 다름에 같음을 더하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다 같음이 됩니다. 우리는 각자의 다름 속에서
모두가 존중받아야 하는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 안선영과 함께 다르지만 같은, 모두 다 같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요? 더 많은 다 같음을 알고 싶다면 한국장애인재단의 다 같음 캠페인을 추천합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캠페인 한국장애인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특별시는 서울, 행정특별시는 세종, 그럼 맑은공기특별시는 영덕! 영덕군 제8회 친환경 도시대상 맑은공기 부문대상 수상. 공기 좋다. 여기는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입니다.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제 친구들이 전자담배 펴요. 애들이 전자담배 피는 거 보면 야, 아직도 진담 피냐? 담배 냄새 극혐. 나는 망고 맛이 싫어. 난 스트로베리 민트. 맛도 뭐가 엄청 많고요. 냄새도 안 나요. 야, 이건 완전 게임기다. 이거 책상에 뒀는데 엄마도 몰라? 티도 잘 안 나서 부모님 속이는 건 일도 아니래요. 그럼 피워보고 싶진 않았어요? 전 안 속아요. 전자, 담배. 전담도 담배잖아요. 담배 아닌 척하는 전담을 이기는 가장 멋진 노담. 전담도 안 핌. 보건복지부. 클릭 한 번으로 다양한 병원 의약품 구매를. 블루팜 코리아. 인공지능 시스템으로 관리까지 쉽게. 블루팜 코리아. 10만 의료인의 온라인 의학 포털. 검색창에 블루팜 코리아. 블루팜 코리아를 선택하신 원장님은 진정한 명이십니다. 문화예술은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아무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로 나아갑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예술가들을 위해 온라인 미디어 예술활동을 지원합니다. 출퇴근길 피로를 날려줄 신나는 공연부터 예술가와 직접 소통하며 감상하는 전시, 그리고 작가가 보내주는 문학작품 구독 서비스까지. 언제 어디서든 더욱 가깝게 누릴 수 있는 온라인 예술작품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물결의 시작, 온라인 문화예술 세계 아트체인지업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이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정치특별시는 서울, 행정특별시는 세종, 그럼 맑은공기특별시는 영덕! 영덕군 제8회 친환경 도시대상 맑은공기 부문대상 수상. 공기 좋다. 여기는 맑은공기특별시 영덕입니다. 맑은공기특별시 영덕. YTN News FM. 공인중개사 시작은 방문각. 공인중개사 성공은 방문각. 공인중개사는 언제나 방문각. 기준 방문각. 한국산업의 1등 브랜드 대상 1위 방문각에서 현재 시각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시간 7시 28분 뉴스 FM 교통정보입니다. 퇴근 시간 도로 위 많이 혼잡합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1시간 15분 정도 걸립니다. 강변북로는 일산 방향 반포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밀리는데요. 5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가양대교부터 방화대교까지도 서행 중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서부간선로 성산대교 방향 금천교에서 성산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반대 방향 안양 방향에서 망평구 금천교까지 밀리고 있고요. 고속도로 위도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재에서 반포 구간, 판교에서 판교 분기점까지 총 8km가량 막히고 있고 부산 방향으로 한남에서 서초, 서울요금소에서 수원까지 총 15km 정도 정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FM 교통정보였습니다. 지금부터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을 YTN TV와 DMB 라디오로 동시에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입니다. 밤사이에 강풍이 불고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져 산불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산불은 통계로 보면 인재에 속합니다. 산행 등으로 산에 오른 사람들이 일으키는 불, 또 논밭두렁에 불을 놓다가 내는 불, 농사에 폐기물을 태우다가 내는 산불 등등이 1, 2, 3위를 차례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타버린 산림이 복원되는 데는 최소한으로 20년, 30년이 걸립니다. 2월부터 5월까지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오늘 준비한 내용을 안비령 앵커가 소개합니다. 전해주시죠. 예, 오늘의 주요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충청과 영남지방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이 대부분 진화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가 필요합니다.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갈등설이 불거졌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이 사의를 철회했습니다. 신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하며 최선을 다해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인사 관련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 왜 심기를 건드리냐고 비판했습니다. 관련 법안 처리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미얀마에서 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사상자가 속출한 데 이어 오늘은 수백만 명이 참가한 최대 규모의 총파업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군부가 유혈 진압 가능성을 시사해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산불 소식입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등지에서 발생한 산불은 21시간 만에 가까스로 진화됐습니다. 소중한 산림 25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고 주민 수백 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뿌연 연기로 뒤덮인 골짜기 사이로 시뻘건 불꽃이 보입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쉴 새 없이 날아와 물을 쏟아붓습니다. 지난 21일 오후 3시 20분쯤 경북 안동시 임동면 망천리 야산에서 시작된 불은 수 킬로미터 떨어진 중평리까지 순식간에 번졌습니다. 집주우러 와가지고 막 물 퍼붓고 마을 주민입니다. 지금 지구는 좀 괜찮아요. 마당까지 다 탔고 다 타도 건물은 괜찮아. 바람 많이 불었으니까 그 뭐 감당이 안 되잖아요. 산림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대구와 부산, 대전 등 인접시도의 소방인력과 장비까지 끌어왔습니다. 하지만 지형이 험한 데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불길을 잡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헬기 23대와 인력 1000여 명을 집중적으로 투입한 끝에 21시간 만인 낮 12시 20분쯤 진화에 성공했습니다. 그 사이 산림 200만 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또 불길이 마을로 번지면서 주민 100여 명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때 불이 정제종택과 만우정 등 문화재를 위협하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다행히 피해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회관에 대피시켜가지고 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입니다. 못 가도록 조치를 시켰고 특히 또 문화재 보호를 위해 가지고 소방차를 대기시켜가지고 근접하는 불길을 잡고 해서 인근 지역인 경북 예천군 감천면에서 시작된 불도 산림 50만 제곱미터를 태우고 18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과정에 주민 200여 명이 인근 마을로 대피해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산림당국은 바람이 다시 거세진다는 예보에 따라 헬기 10여 대와 인력 1,300여 명을 남겨두고 불씨가 되살아날 경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충북 영동과 충남 논산, 경남 하동의 산불도 진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수십 헥타르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됐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산 능선을 따라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소방관과 산불 진화대원 등이 불을 꺼보려 애쓰지만 강한 바람과 날이 어두워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헬기가 투입되고 본격적인 진화 작업이 이뤄지자 밤새 꺼질지 모르던 불길이 잡혔습니다. 충남 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건조한 날씨 속에 발생 1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불은 꺼졌지만 주민들은 당시 아찔했던 상황이 생생히 기억납니다. 헬기 아니고서는 이 불을 끌 수가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겁이 나게 정도로 이 산을 갖다가 다 저게 막 확확 다 타오르니까요. 충북 영동의 산불도 발생 17시간 만에 진화했습니다. 불이 한때 3km의 넓은 구간에 퍼져 나갔지만 강하게 불던 바람이 약해지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집으로 불이 옮겨 붙을까 걱정하던 주민들은 급하게 몸을 피했습니다.
밤에는 모두 이장이 저희 동네 이장이 있는데 대패라 해가지고 저 경동에서 대패하고 있다가 어제 2시 다 돼서 왔어요 밤에. 산림 당국 등은 이번 불이 주민이 무심코 버린 화목 보일러의 재해 남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나무 밭이라서 충북 대나무가 영동군 산림과장입니다. 산화가 돼가지고 좀 주택 보일러에 재를 치우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가지고요. 진화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남 하동군의 산불도 날이 밝자마자 헬기 19대가 집중 투입돼 예상보다 일찍 불길을 잠재웠습니다. 하지만 불길이 새 지점으로 퍼지면서 하동읍 먹전마을에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산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림과 임야 수십 헥타르가 소실되는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YTN 이성입니다. 지난 주말부터 많은 시청자께서 저희 YTN의 산불 제보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곳곳에 긴박한 상황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영주로 넘어가는 도로, 강풍을 타고 불길이 산 여기저기로 넘어갑니다. 바람이 금방 확 넘어갔어. 아이고 저까지 갔어 저기. 세상에. 도로 양옆은 이미 모두 타고 있습니다. 차 안에까지 열기가 스며듭니다.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올라가는 우리. 와 빨리 가요 큰일 났다. 세상에 아이고 뚜거리. 저기 뚜거리 지금. 아 이거 절단 났다 이거 절단 났다. 어마어마한 연기가 하늘을 집어삼킬 듯 퍼집니다. 헬기 한 대가 다가와 물을 뿌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부대가 엎드려버리니까. 산 아래서 바라보는 주민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 접수한 지 얼마나 됐길래 불길이 차라리 치솟는데. 하늘까지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상 속 바람 소리도 어마어마합니다. 불길을 뚫고 차량이 넘어갑니다. 매캐하게 꽉 들어찬 연기. 얼마나 놀랐는지 숨을 헐떡입니다. 아, 이게 뭐야 이게? 지난주부터 강원도에서 시작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는 대형 산불.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타고 확산하는 산불 위력은 YTN 시청자 제보 영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산불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려워 산불을 끄는 데는 헬기가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야간에는 헬기를 띄우기가 쉽지 않아 사람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요.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시각, 산 능선을 따라 불이 띠를 이뤄 번집니다. 산불 특수 진화대원들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산불이 더 번지지 않게 방아선을 만드는 겁니다. 밤에는 헬기가 경남 뜨지 하동군 않습니다. 사람이 산림녹지 일로 올라가서 과장입니다. 방아선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야 산불 확산을 방지하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동안 안쪽 나무들은 속절없이 타들어갑니다. 헬기가 물을 뿌려줘야 하지만 야간에 쉽게 띄울 수 없어 잔불만 겨우 정리하는 처지입니다. 일몰이 됨에 따라 산림청 바람이 서부지방 강하고 산림청장입니다. 산세가 험하여 헬기 투입이 어려웠습니다. 야간 산불 진화를 위하여 특수 진화대, 공중 진화대들이 투입되어 잔불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전 운항 규정 때문입니다. 국내 소방 헬기는 풍속이 초속 5m 이하에서 운항 가능하고 급수도 착륙 후에 해야 합니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 소방 헬기가 야간에 투입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주간부터 산림청 산불 진화를 산불 방지과 하여 장애물 등을 숙지한 경우에 그 야간 산불 진화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라서 투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산림청은 국산 진화 헬기 수리온을 야간 산불 진화에 실제 투입해 시험까지 마쳤습니다. 또 군용 수송기를 활용해 물을 대량으로 뿌리는 방안도 있어 야간 산불 진화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태입니다. 경북 안동과 예천, 경남 하동, 충북 영동 등에 내려졌던 산불 재난 위기경보 심각 단계는 산불이 모두 진화되면서 주의 단계로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주말까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온 산을 뒤덮은 시뻘건 불길이 무섭게 타오릅니다. 건조한 날씨에 겹친 강풍으로
불티가 2km 이상 날아가며 불을 더 키웁니다. 산불은 야간까지 이어지며 더 강해졌습니다. 인가를 위협하는 상황에 이르자 경북 예천과 안동, 경남 하동, 충북 영동에는 올해 첫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됐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2월 달에 이렇게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야간 산불로 전국적으로 5건이 이렇게 발생된 사례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산불이 모두 잡히며 위기경보 단계는 심각에서 주의로 2단계 하향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밤사이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해안에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다시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주말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산불 위협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강수가 없는 기상청 예보 지역을 중심으로 분석관입니다. 대기의 건조함이 이어지고 있고 현재도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바람도 23일까지 강하게 불겠는데요. 산불뿐만 아니라 각종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산불 발생 원인은 입산자 실화가 34%로 가장 많고 논밭두렁 소각과 쓰레기 소각이 그 뒤를 잇습니다. 따라서 입산자의 화기 소지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산 주변 농가의 소각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도 산불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번 휴일에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리며 산불 위험은 잠시 누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겨울 강우량이 평년의 10% 미만에 그친 영동과 동해안에는 올 봄까지 산불에 대한 철저한 경계가 필요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오는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접종되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전국의 요양병원과 시설의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우선 대상자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로 이번 주 금요일 오전 9시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1차 공급 물량은 75만 명분입니다. 전국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만 65세 미만 입소자와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5천여 곳의 대상자 30만여 명 가운데 93.6%가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은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감염 취약시설인 요양병원 시설 등에 대해서는 65세 미만 입소 입원자 또 종사자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내 위탁업체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안동 공장에서 생산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수요일부터 닷새에 걸쳐 경기도 이천의 물류센터에 옮겨집니다. 이후 차례로 전국의 보건소와 요양병원으로 운송됩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각 지자체가 위탁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백신 공동구매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도입된 화이자 백신은 오는 26일 낮 12시 1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모두 5만 8천여 명분으로 이튿날부터 코로나19 의료진에게 우선 접종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의 70% 이상이 접종할 경우 안정적인 면역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백신 1호 접종자를 문 대통령으로 하자는 주장과 관련해 실험 대상이라는 표현이 나오자 방역당국이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먼저 맞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국내 코로나19 백신의 1호 접종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돼야 한다는 유승민 전 의원의 주장이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SNS에 국가원수가 실험 대상인가, 국가원수에 대한 조롱이자 모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야권에서는 대통령이 실험 대상이 아니면 국민도 실험 대상이 아니라며 대통령이 못 맞을 백신은 국민에게도 맞춰선 안 된다고 역공을 취했습니다. 정치권의 공방에 대해 방역당국은 효과와 안전성이 확인된 백신을 실험 대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전성과 효과성이 확인된 허가를 받은 백신을 접종을 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맞으시는 모든 국민들은 누구가 되든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먼저 맞겠다고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정해진 순서를 따라야 한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 국민 불안이 크다면 저명 인사가 먼저 맞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접종에 대한 동의율이 상당히 높게 제기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순서에 따라서 공정하게 청와대도 대통령 1호 접종 요구를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접종 동의율이 90%를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백신을 맞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현재로선 1호 접종자는 요양병원이나 시설의 입소자 또는 종사자 중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접종 기간과 대상자 등을 상대로 최종 조율 작업을 마친 뒤 첫 접종자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주일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검사 건수가 크게 준대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방역당국은 3차 유행 확산세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32명 발생했습니다. 국내 발생이 313명, 해외 유입이 19명이었습니다. 수도권이 236명으로 전체 발생의 75.4%를 차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300명대로 떨어진 건 일주일 만입니다. 하지만 확산세가 꺾인 건 아닙니다. 일요일 검사 건수가 지난 금요일 대비 57% 감소한 때문입니다. 주요 방역 지표에는 이미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지난주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454명에 이르러 거리두기 2.5단계 범위에 해당합니다. 확진된 한 사람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지난주 1.12로 껑충 뛰었습니다. 검사자 수 대비 확진자 수 비율인 양성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1.2%를 초과해서 검사 양성률도 증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3차 유행이 감소 추세였다가 다시 증가하는 게 아닌가에 대한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업장과 의료기관의 집단 발병, 설 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여파를 감안하면 확산세가 커질 수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유입 사례도 128건으로 증가한 가운데 신학기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국이나 남아공,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 이외에 일본이나 미국에서도 다양한 변이 바이러스가 보고되고 있어서 이러한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주중 확진자 추이를 지켜본 뒤 주 후반에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네, 최근 백신과 관련해서 SNS상에 떠돌았던 동영상 화면입니다. 몹시 힘들어하면서 호흡이 곤란하고 발작 같은 증세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네. 백신 부작용이 온 10대 이런 제목으로 나돌았던 동영상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사실은 허위 정보입니다. 2015년 카자흐스탄에서 나돌았던 동영상입니다. 코로나19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어린이와 청소년은 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만 16세 미만 100명의 청소년에게 접종을 했는데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자, 백신 접종 중인 다른 나라들의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미국부터 가보죠. 부작용 신고된 게 한 7,000건 됩니다. 백신을 접종한 사람의 0.05% 정도인데요. 그중에서 6,300건은 별 증상이 아니어서 바로 집으로들 돌아갔습니다. 알레르기 과민 반응이 좀 나타났는데 파이자에서 46건, 모더나 백신에서 16건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다음 상황을 한번 볼까요? 그럼 심각했던 거 649는 주로 어떤 내용일까? 두통, 피로, 현기증, 오한, 근육통, 발열 등 요 순서대로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640명 중에 113명은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113명은 나이가 많은 요양병원의 환자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 당국은 백신 접종과는 관련이 없는 사망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가고 있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5,000명 정도 접종을 했는데 가벼운 부작용 의심 사례가 딱 2건입니다. 퍼센트로 따지자면 0.04%입니다. 두드러기하고 오한이었습니다.
그다음 접종이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새 관심입니다. 1차, 2차 접종 완료해서 288만 명 전체, 그러니까 국민 전체의 31.8%입니다. 지금 그래서 1일 신규 확진자가 10,000명대였는데 2,500에서 3,000명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죠. 일상 복귀 조치가 가동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신 접종에서 부작용은 0.24% 정도 1차에서 나타났고 2차에서는 접종자가 워낙 작습니다만 0.26% 정도가 나타났고요. 대부분 가볍거나 픽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주사 맞은 부위에 통증이 오거나 몸 상태가 좀 불편하다고 호소하는 정도의 증상들이었습니다. 자,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드러난 코로나19 백신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누가 먼저 맞자 말들이 많습니다만은 종합해보면 정해진 순서대로 빨리 맞고 빨리 끝내는 그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전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해 의사협회가 총파업 카드를 꺼내자 민주당은 정부에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의사의 협조가 필요한 때에 왜 심기를 건드리냐고 비판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서 강력범죄로 확대하는 게 골자입니다. 다만 의료행위 과정에서 과실로 처벌받은 경우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했습니다. 의사협회가 과잉입법이라며 총파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의 협력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은 의사면허는 강력범죄 프리패스권이 아니라며 국민도 범죄자가 아닌 의사에게 진료받을 권리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백신 접종 협력 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습니다.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가지셔야 할 의사단체의 그런 태도는 국민께 큰 실망을 드릴 것입니다. 정의당 역시 의사협회의 돈 없는 이기주의라며 생명을 볼모로 한 겁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 생명 도대체 강은비 얼마나 정의당 가벼운 비대위원장입니다. 매번 환자의 생명을 볼모 삼아 밥그릇 싸움을 하는 것입니까?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 시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필이면 왜 김종인 국민의힘 지금 코로나 사태가 비대위원장입니다.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과정이고 의사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의사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그러한 법을 다만 법안 내용에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는 데는 크게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가운데 정부 여당과 의료계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들으신 대로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공방도 커지고 있는데요.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요? 현재 의료법 제8조에 따르면 의사의 경우 마약 중독이나 정신질환 또는 특정 의료 관련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흉악한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의사 면허는 유지되는 것인데요. 지난 2007년 경남 통영에서 수면 내시경 치료를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의사는 현재 다른 지역에서 버젓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지난 2011년 서울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위협을 가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의사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는 것으로 드러났고요. 심지어 지난 2011년 만삭의 아내를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의사조차 현재로서는 의사 면허를 취소할 방법은 없습니다. 이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최근 5년 동안 살인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2,800명을 넘어섰고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600여 명인데도 대부분이 면허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원래부터 이랬던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00년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사 면허의 이른바 철밥통 시대가 시작됐는데요. 이걸 이제 좀 바꾸자는 것이죠. 실제로 의사를 제외하고 변호사와 회계사, 법무사 같은 대부분의 다른 전문직의 경우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가 박탈됩니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살인이나 성폭력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다른 전문직과는 역할의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들어보시죠. 살인이나 성폭력 범죄 같은 김대하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당연히 어떤 의사가 동료로서 존중하겠습니까? 의사의 위법 행위는 이 의료 영역에서의 위법 행위라면 당연히 엄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의료 외의 영역에 있는 경우에는 사례별로 이것이 의료인의 윤리에 어긋남이 있는지 또 의료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마땅한 자격인지를 사실 따져서 구분해야 되는 그런 미묘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반면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의사들의 잘못된 특권을 바로잡을 기회라며 의사협회의 반발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반박했습니다. 역시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입니다. 더 지나치지도 않고 또 너무 또 좀 적지도 않은 그런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면허 취소 당한 그 5년간 현황을 보면요. 의료인들 총 310명 중에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에요.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조용합니다. 의료법 개정안 이번 주 후반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의사협회가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어서 지난해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벌어졌던 진통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뉴스가 있는 저녁 안규령입니다. 네, 안규령 앵커가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며 총파업까지 거론합니다. 이에 대해서 의사협회의 이기주의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지만 아까 야당 지적처럼 의사협회의 반발이 예상되는 걸 꼭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코앞에 두고서 추진하는 그런 시도가 무슨 이유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 논쟁에 뛰어드신 분을 지금 연결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이 연결돼 있습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살고 싶은 도시 생생도시 안산 단원을 국회의원 김남국입니다. 네,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의사협회와 SNS에서 설전을 벌이셨던데 이 법이 일단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네, 이제 모든 전문직에게는 그 직업 윤리와 높은 사회적 책임이 요구가 됩니다. 예. 네, 특히나 의사와 같은 의료인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잖아요. 또 수술을 한다라고 하면 환자는 마취된 상태로 의사 앞에 그냥 무방비 상태로 놓이기 때문에 오히려 의료인에게는 훨씬 더 높은 직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현행 의료법을 보게 되면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관련법이라든가 정신질환 이런 정도로 자격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보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살인을 저질러도 심지어는 성폭력을 저질러도 또 간판만 바꿔 달고 여전히 의료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과 환자들의 어떤 불안을 낮추고 안전한 어떤 그 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법안이 꼭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의사협회는 의료 행위 외의 범죄로 의료인 자격을 박탈하는 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에 대한 의견 어떠십니까? 그리고 아마 뭐 의사와 마찬가지로 네. 한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또는 뭐 변호사, 회계사 등등 국가에서 자격증을 주는 전문직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우선은 그 헌법에서 이야기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것이 종신까지 한 번 취득한 면허를 무조건 보장하겠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절한 규제와 제한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를 저지른 그러한 어떤 강간이나 성폭력을 저지른 전과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제한을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